자, 그럼 교재 49쪽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출제가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6개 용어의 정의를 모두 암기를 하시고요. 용어의 정의 관련 판례를 모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가서 50쪽으로 바로 가죠. 6개 용어의 정의 중에 첫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에 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의 정의, 그 제목 밑에 법제 2조 1호가 쓰여 있는 겁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중개의 정의, 법제 3조의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보시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어보시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어보시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칠판 보십니다. 중개의 정의를 내려놨는데 중개의 정의는 법정 중개대상물, 즉 우리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합니다. 그럼 법정 중개대상물은 현재 5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요. 그리고 임목이라는 게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이 5가지가 법정 중개대상물이에요. 우리 법 3조에서 정한 중개상물. 그리고 이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얻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것은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의 예시죠, 지금. 예시.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 그랬으니까 이건 예시입니다. 이것을 알선한대요.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알선이라 합니다. 쉽게 알선은 소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매개, 주선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개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거래죠. 이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거를 고스란히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토지를 갑이 갖고 계세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네요. 이게 중개의 기본 그림이죠. 그러면 이 갑과 을 사이의 토지에 대한 사고 파는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의 이름이 매매죠. 그리고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갖고 있는 토지와 맞바꾸는 계약을 합니다. 이것이 교환 계약이에요. 그리고 갑이 이 토지를 을한테 세를 놓습니다. 이때 체결되는 계약은 임대차고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지역권 설정 계약도 할 수 있고요. 전세권 설정 계약도 할 수 있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이 토지를 은행에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 계약도 있습니다. 즉 이런 토지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는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소개하는 게 바로 중개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중개대상물이에요.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권리의 득실 변경이죠. 그리고 이것이 알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그래서 암기는 이렇게 합니다. 해서 이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이대로 암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중개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낸 거예요. OX X죠? 어디가 틀렸어요? 등록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쓸데없는 말이 들어갔어요. 이게 용어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 알선,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나머지 이 중개 관련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잠깐 짚어드리는데,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중개라는 것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이게 중개예요. 물 알선.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요,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토지 건물 외에도 자동차, 선박, 기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소위 중개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에 대한 거래를 소개해야 돼요. 그래야 중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세탁기 거래를 소개했다. 중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중개가 아니죠. 그럼 중개가 아니라면 우리 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에 대한 대가가 우린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우리가 아주 엄히 규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라면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보수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많이 받아도 초과에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보수 초과에. 그리고 알선이라는 행위는 소개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예요. 이게 소개입니다. 그러면 소개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가 아니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컨설팅을 해준다. 그럼 이거는 부연 설명을 안 하더라도 컨설팅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건 상담이죠. 그럼 상담은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에 대하여 건물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줍니다. 건물 인테리어 공사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라.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는 상담이니까 중개에 해당하지 않죠. 알선이 아니에요. 또 분양을 대행합니다. 그럼 분양 대행이라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이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갑이 신축을 했어요. 그럼 이자가 직접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 직접 분양, 건설사 직접 분양 가능합니다. 근데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분양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자들, 분양 대행업자가 있더라고요. 이자에게 내 대신 분양을 해달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분양 대행업자가 갑을 대신하여 이 건물에 대한 분양을 을병정무 모두에게 팔아치웁니다. 이게 분양 대행이죠. 그러니까 타인이 건축한 건물이나 이 토지에 대해서 대신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분양 대행도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죠.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도 소유자 입장에서 팔아주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컨설팅이라든가 부동산 분양 대행입니다. 중개도 아니다. 중개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법이 규제를 해야 하네요. 중개가 아니니까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참고로 분양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죠. 분양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개사무소 아침에 문 열면요, 이 분양 대행 영업사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찌라시 뿌리고 가죠. 유인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실무에서 조직이라고 불러요. 조직. 참고하세요. 조직. 그래서 분양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조직이라고 불러요. 우리 깍두기 형님들만 조직이 아니고 여기도 조직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상가 같은 거 분양 안 되잖아요. 조직을 딱 투입하잖아요. 한 달이면 다 분양해버려요. 다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이거 상가 대신 팔아주시면 손님 붙이면 MGM을 주겠다고 그래. 이게 영어로 매니지먼트 어쩌고저쩌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MGM인데 이게 분양대행 수수료죠. 그럼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니까 이 수수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MGM이 잘 팔리는 물건은 적어져요. 잘 팔리는 물건들은 적게는 요즘은 1% 주는 데도 있어요. 짜게. 근데 이거는 잘 팔리는 물건이에요. 안 팔리는 물건은 6%까지 주는 데도 봤어요. 6%까지.
6%면 이건 얼마의 6%냐면 분양가액의 1%, 6%예요. 짭짤하죠? 예를 들어서 이 상가가 만약에 10억짜리였다. 그럼 6%면 얼마예요? 6천만 원. 그죠? 짭짤합니다. 그래서 손님 붙이면 이렇게 MGM을 주는데 참고해두세요. 실무 용어예요. MGM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손님한테 이제 붙이게 되면은 MGM을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조직으로부터 받아요. 이거를. 근데 이런 걸 요즘 또 손님들이 알고 오는 손님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상가 같은 거 분양할 때 전부 다 분양사무소가 있죠. 그래가지고 손님이 와가지고 부동산에서 저 상가 괜찮아요? 하고 브리핑을 쫙 받아. 그러고 나서 글쎄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면서 중개사무소 나가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소 간다. 그래가지고 분양사무소 가고 자기가 직접 계약해버려요.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중개사무소에서 소개하게 되면 MGM 내린다면서요. MGM을 자기한테 깎아달라고 그래. 이런 손님들이 있어요. 속이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손님이 중개사무소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양사무소에다가 우리가 연락을 해놔. 이런 손님 오면은 이건 우리 손님이다. 얘기를 미리 해놔요. 직접 할까봐. 여기다가. 그래갖고 어쨌든 이런 거 하면 손님 붙이면 짭짤하죠. 짭짤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분양대행은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닙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중개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여기서 교재 53쪽을 보시면 중개의 3요소 및 법적 성격이란 말 나와 있죠. 자, 이걸 이제 볼 때가 됐어요.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는데 중개의 3요소는 일단 그림에 있습니다. 먼저 이 토지라는 중개대상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 거래 당사자를 중개를 의뢰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중개 의뢰인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중개의 3요소 중 두 번째, 의뢰인이 두 번째 요소인데 이때 이자는 권리를 넘기려는 자죠. 그래서 이자를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자는 갑이 갖고 있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예요. 그래서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은 공시법 시간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렇게 공부해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는 권리 이전 의뢰인이죠.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는 권리 취득 의뢰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돼요. 중개 행위자가. 그럼 중개 행위자는 통상 누가 되냐면요. 아직 용어 의정이 이거 안 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겁니다.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자를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개공이에요. 그래서 중개의 3요소는 가볍게 이해됩니다.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면 중개행위자라고 해도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가볍게 이해하시고 다음 중개의 법적 성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민법에서 이제 탄력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이해를 해버리는데 여기서 미리 짚고 갑니다. 우리 중개가 법률 행위냐 사실 행위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기초과정을 들으신 분은 법률 행위란 말을 들어봤어요. 사실 행위란 말도 들어봤을 텐데 기억이 안 납니다.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민법에서 법률 행위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말이 참 어렵죠. 예, 참 어려워요. 어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공부했는데 어쨌든 법률행위라는 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개가 이러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냐 바로 이 문제예요.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사실행위로 이해하면 돼요, 그냥.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이자 업무 활동을 따져보면 토지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를 받았어요. 그럼 일단은 이 A는 토지에 대한 조사부터 해야 되죠. 그러면 토지에 대하여 토지지향을 발급받아보고 등기상 증명서라는 것도 떼볼 거예요. 등기상 증명서라는 게 등기부등본이었죠, 전에. 그럼 그걸 발급받아 볼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토지대장을 발급받아보고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 이것은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떼볼 뿐이에요. 또 현장을 가서 직접 보기도 합니다. 이분이 보자하면 현장을 모시고 가서 안내도 하죠. 그럼 현장 안내하는 행위도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계약서를 써주고 설명서도 써주는데 그럼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자체는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결국은 중개는 법률행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법률행위가? 아니란 얘기죠. 현장 안내라는 하나의 사실행위에 불과해요.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결국 결론.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죠.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매매, 교환, 임대차예요. 생각을 해볼까요? 매매라는 행위,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성립이 되고 있죠. 의사표시를 불가결 요소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신 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법률행위는 그냥 계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민법 교수님은 절대 법률행위가 계약이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계약은 법률행위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계약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예요.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는 사실행위에 불과한데 이 법률행위가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행위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보조행위이자 등기상 증명서를 떼놓고 있어요. 준비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다. 그러나 이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행위예요. 보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거기 판례가 이제 실려 있거든요. 판례 찾으셨어요? 지금 53쪽 가고 있는 겁니다. 53쪽에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그러면 여기서 중개 행위냐 아니냐 이 문제는 개업공사가 거래당사 보호 목적이든 법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할세하는 중개를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어야하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밑줄 하나 그어놓죠.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할선을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여부에 의하여 결정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만 밑줄 그으면 돼요. 그럼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은, 그 밑에 판례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일방 당사자만 이거 우리가 양쪽으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건 중개 맞아요. 근데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 소개했습니다. 그래도 중개 맞죠? 그래서 일방의 의뢰도 포함이에요.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한 장을 넘깁니다. 54쪽. 중기계약과 민법상 전형계약과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리와 위임과 고용과 현상관과 도급과 이런 구분을 해놨거든요. 출제 요즘은 안 합니다. 통과하고 중기계약의 종류란 말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제를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개의 정의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는 중개는 개념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개는 사실행위라는 것만 일단 감을 잡고 갑니다. 이 정도. 자,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업으로 갑니다. 그럼 중개업도 본문으로 바로 가보실까요? 이건 조문을 보고 가야 되겠네. 55쪽. 중개업 용어의 정의.
자, 그러면 그 법제 2조 제3호가 실려 있죠?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어보시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중개업의 용어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면, 그러면 중개업은 글자 수가 몇 개입니까? 3글자. 그러니까 3가지 요소로 기억할 거예요. 3가지 요소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중개업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방금 했듯이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도 포함하고 있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이 됩니다. 다음에 일정한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중개업이 됩니다. 그러면 보수를 꼭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되니까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중개행위예요. 무료중개행위. 그럼 무료중개행위는 중개업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해서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를 하면서 무료로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아닌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까. 하지만 무료로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업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보수를 꼭 받아야지만 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무료 중개행위는 절대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로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브리핑 정확히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의뢰인에게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무료 중개행위에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적용이 돼요. 우리 법은.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보수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럼 무료 중개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한대요. 그럼 업이 뭐냐? 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영리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업이 됩니다. 그러면 보수를 받게 되면 영리성은 일단 추정이 되는데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영리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했습니다. 이거는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중개업은 될 수가 없어요. 한 번 정도 소개한 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리성은 보수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개업은 3글자니까 다른 사람으로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어의 정의니까 그대로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X죠. 또 쓸데없는 말 들어갔죠. 등록이 빠져야 됩니다. 이게 용어의 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기를 쭉 해주셔야 됩니다.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업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있죠.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등록은 영업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아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은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가는데, 무등록 중개업에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꼭 등록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중개보수예요. 그러면 중개보수는 한 푼이라도 초과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수 초과에 대해서는 엄청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요. 그러면 또 거꾸로
중기업이 아니라면 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어요.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중기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중기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이 중개를 계속 반복적을 띄면서 보수를 받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다름 아닌 뭐다? 이게 중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개에 처음부터 해당돼야 되고, 처음부터 중개에 해당이 안 되면 중기업이 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했다. 세탁기 거래 알선했어요. 자동차 거래 알선했습니다. 중개 아니죠. 그럼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여지가 없어요. 그럼 이에 대한 거래 속에는 중개가 아니고 등록 안 하고도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나아가서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도 없어요. 보수 아무리 많이 받아도 초과에 걸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알선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컨설팅입니다. 이거 상담이죠. 중개 아니에요. 그럼 컨설팅을, 부동산 컨설팅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하고 다녔어요. 중개업이 될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컨설팅만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 컨설팅 해주고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죠? 알아서 받으면 돼요. 나아가서 분양대행. 중개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분양대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해도 중개업 아니네요? 그럼 이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수 규정의 적용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GM을 짭짤하게 챙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개념 이해를 해두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요. 주된 업무. 주 업무로서는 이걸로 하고 있고, 컨설팅을 하고 있고, 이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 컨설팅을 하면서 손님한테 컨설팅을 해줬어요. 자, 이런 토지가 괜찮습니다. 컨설팅 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컨설팅을 했어요. 손님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팔려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소개 좀 해라. 그에 부수적으로 중개업까지 합니다. 그럼 이건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죠. 토지 매매를 소개했다. 그럼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된 업무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그럼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등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등록을 하고 해야 되죠. 또 이에 대한 보수는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이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지금 판례를 소개한 겁니다. 거기 57쪽의 맨 밑에 1번 판례가 있죠. 찾았습니까? 부동산 컨설팅어로 하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부동산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에 이루어졌다 하여도 밑줄 쫙 긋고 이는 공인사법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 알아보시겠죠? 중개업에 해당한다. 밑줄 쫙 그으면 이 판례 고맙게도 엄청 잘 내요. 그래서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2번 판례 있잖아요. 이 양 봤으니까 소개하고 갑니다. 이분이 은행에서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에요. 약간 은행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A라고 가정하죠. 이게 이분이 이른바 대출 알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은행 출신이니까. 대출 알선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을 우리는 대출 상담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에 영업사원들이 돌아다니신다고 그랬죠? 분양대행 영업사원들, 대출 상담사소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갖고 은행별로 대출 상담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번 주는 전세자금 대출이 몇 프로, 일반 담보대출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계속 찌라시 뿌리고 다녀요. 유인물 뿌리고 다닙니다. 이분들이 대출 상담사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대출을 상담사 붙여가지고 알선해 주잖아요.
그럼 상담사들이 일정 보수를 줍니다. 이건 정해졌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부수입이죠, 이것도. 근데 이분이 은행 출신인데 대출할선을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대출할선이 뭐냐면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할선이에요. 여러분들이 민법 계약편에서 대차형 계약을 임대차만 공부하거든요. 시험범위 임대차만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계약의 종류가 매매, 교환, 임대차가 시험범위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민법에서. 대차형 계약은 임대차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고 소비대차가 있는데 소비대차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 금전소비대차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 이게 대출이죠, 지금.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 계약만 소개했다면 금전은 중개사물이 아니잖아요. 토지건물 입광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소개했다면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에 부수하여 이제 돈 빌려주고 저당 잡아야 되죠?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을 업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죠.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알선을 업으로 같이 합니다. 그럼 주택 알선이죠? 그럼 역시 중개가 되고 영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토지 매매 알선을 업으로 했다. 중개업이 되는 거죠. 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영업으로 했어요. 그럼 역시 중개업이 돼요. 그럼 이자가 등록을 안 했죠. 그러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 2번은 같은 맥락인데 판례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었느냐 컨설팅이었느냐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모두 봤어요. 모두 봤고, 이제 세 번째 용어의 정의로서 공인인계사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법제 2조 제2호. 지금 59쪽이에요. 그러면 공인인계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격을 취득. 그러면 공인인계사 용어의 정의는 뭐만 기억하자는 뜻이냐면요, 자격 취득만 기억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법에 의한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자가 공인인계사인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 법이라면 무슨 법을 얘기하겠어요? 공인인계사법이죠. 공인인계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자가 공인인계사예요. 자격 취득자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도 공인인계사 제도가 있겠죠. 외국에서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공인인계사다 아니다? 아니죠. 우리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공인인계사 용어의 정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요 말만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용어의 정의 대표적인 유형, 공인인계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면 틀렸죠. 그러니까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공인인계사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분을 포함을 못했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정의는 틀린 거예요. 자격 취득에서 그냥 끝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이 공인인계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공인인계사, 그분이 바로 일반 공인인계사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서랍 속, 장롱 속의 공인인계사죠? 이분이. 그래서 혹자는 이분을 거실벽의 공인인계사라고 부르죠. 금택자 둘러가지고 거실벽에 걸어놓은 공인인계사. 우리 집안에는 대대손손 국가고시에 단 한 번도 합격 못했다. 길이길이 후손에 빛내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일반 공인인계사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기초과정에서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인인증사 지금 배출이 몇만 명 정도가 돼 있다고요? 물론 숫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건. 그 공인인증사가 지금 현재 약 40한 이제 7만 명 정도? 47만? 이 정도 중기업 종사하는 이 정도 인원 중에서 중기업 종사하는 분이 절반도 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공인인증사 그냥 서랍 속의 공인인증사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인증사인 공인인증사가 있어요. 이분은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증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잠시 후에 더 설명을 하고요. 개업공사 용어의정에서. 그 다음 소속공사 용어의정의가 있어요. 이 소속공사는 누구냐면 이른바 고용된 공인인증사예요. 그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일단은 용어의정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서 끝나야 되고, 공인인증사의 종류는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증사가 있고 소속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장롱 속에 공인인증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개사무소를 여신 분이고 이분은 직원인 공인인증사다.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용어의정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같이 봅니다. 자, 그래서 공인인증사 용어의정이 자격 취득자 이것만 딱 기억을 해주시고요. 넘어갑니다. 60페이지 개업 공인인증사. 그러면 개업공사 용어의정의 법조문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인인증사라 하면 이 법, 공인인증사법이죠.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의 동그라미예요. 자, 그러면 칠판 보시면요. 우리 개업공사 용어의정에는 뭐만 기억하자? 개설 등록. 여기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사 용어의정에는 자격 취득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개업공사 용어의정에는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 등록 파트는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영업허가를 받은 자예요. 이게 바로 개설 등록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여기서 끝나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것도 개업 공인인증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역시 X예요. 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거든요. 중개인이 계시고 법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를 포함 못했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개설 등록에서 딱 끝나야 된다. 일단 자, 그래서 개공의 용어의 정의는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 이걸 꼭 명심을 해주시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에서 끝난다. 자격 취득을 한 자. 이 자가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개공은 제가 개업공사를 앞으로 개공이라 부를 거예요. 개공.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은요, 이거 개업한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개업한 공인중개사라 이해하면 안 되고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꼭 기억해야 돼요. 등록을 한 자가 개공이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개공은 종류가 종별이라고 표현해요. 공인중개사는 종류라고 표현했는데 개업공사는 종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공의 종류예요. 그럼 개공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그럼 법인인 개업공사는 말 그대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법인으로서 등록한 자, 이 자가 법인인 개업공사예요.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잖아요. 개설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공인중개사 종류에서 개업공사인 공인중개사가 있었죠. 그러면 개업공사인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같은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같은 표현이죠. 되치나 매치나.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공인중개사인 입장에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죠. 같은 말이에요. 참고하시고.
그럼 공인인증사인 기업공사가 있고요. 다음에 중개인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럼 이 중개인은 누굴 얘기냐면 우리 중개인은 현재 우리 법에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업공사 이렇게 지금 현재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공인인증사 법에는. 근데 이 중개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강학상 쓴다는 얘기는 강의할 때만 쓰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럼 시험에서는 중개인이라고 표현할 때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업공사 이렇게 불러요. 이걸 줄여서 부칙상 기업공사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풀네임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7638호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부칙 규정의 기업공사를 중개인이라고 계속 표현할 겁니다. 우리 교재도 중개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개인이 그럼 누구냐 하면요, 오늘 역사를 제가 중개업의 역사를 그냥 통과했거든요. 통과했는데 중개업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방 후에요,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어요. 소개업법이 1961년도에 처음 탄생을 했는데, 그럼 이 법 시행 당시에 중개업 하는 분들이 있었겠죠. 소개영업법 시절에는요, 시구 운명령한테 누구나 신고만 하면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어요. 첫 번째 중개인이 바로 이분들. 이 국법 시대에 신고하고 중개업 진입하신 분들, 이분들이 첫 번째 중개인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공인인증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시구 운면자한테 신고만 하면 바로 중개업 사무소 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개인이 누구냐면 1961년도 역사적 사건이 있던 해였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1961년도에 5.16 군사구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부친께서 구데타를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1962년서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약적인 발전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잠잘 곳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주택이라는 게 쉽게 공급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 투기였어요. 여기에 일조를 했던 분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중개업 진입한 분들이었죠.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는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거 규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게 1983년도 12월 말이었죠. 이때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중개업법이 83년도 말에 제정이 되고 다음에 4월 1일 날부터 시행되면서 소개업법을 전면 폐지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법 제정 당시에는요, 이제 이 신고제에 의한 폐단은 없습니다. 진입장벽을 아주 높여요. 그래가지고 허가제를 도입하게 돼요. 허가제를, 중개업 진입에 대해서 허가제를 도입하고 공인인증사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골자로 중개업법이 제정됐죠. 그래가지고 1회 시험이 있게 됩니다. 1회 시험이 있게 되는데 1회가 언제 있었냐면 1985년도에 있었어요. 이때 9월 22일 날 1회 공인인증사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85년도 이때 1회 시험을 치르고 나서 역대 최고 인원이 합격을 합니다. 최고 합격률을 보여요. 그래서 이때 1회 때 약 40% 정도가 합격합니다. 그리고 최고 인원 6만 명이라는 인원이 합격을 해요. 작년에 몇 명 합격했다고요? 17,000명. 그런데 이 기록을 아직도 못 깨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1회 때 6만 명이 배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자가 탄생했죠. 특혜를 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중개업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게 1차 개정이었어요. 그래서 1차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정확히 6년 뒤 1989년도 12월 말이었어요. 이때 1차 개정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공인중개사의 하나여 중개업에 허가를 해주겠다. 요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83년도 말에 중개업법 제정하고 나서 1차 개정 1989년도 12월 30일까지 1차 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이 있었겠죠. 그분들이 두 번째 중개인.
근데 현재 우리는 중개업 진입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개설 등록. 개설 등록은 언제 바꾸냐냐? 이건 1999년도 7차 개정. 중개업법 7차 개정을 하면서 허가제였던 것을, 이게 99년도 개정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99년도. IMF 시대였어요. 이거 규제,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한 규제를 쫙 풉니다. 이때 풀면서 허가제였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해요. 그래갖고 지금도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우리 법이 공인인증사법인데 사실은 모태가 중개업법이에요. 그래갖고 이 법이 지금까지 30번을 넘어서 개정을 하면서 법명치까지 다 바꿔놓은 거예요. 모태는 이거예요. 줄기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 89년도 12월 31일 이 이후에는 중개인이 더 이상 탄생이 안 된 거죠. 그래갖고 이분들은 신고나 허가받고 되신 분들인데 그 기득권을 지금도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기초과정에서는 이걸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현재 우리 개업공사 수가 약 11만 명 정도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11만 개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약 60% 정도가 수도권에 모여 있어요. 우리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인구 통계가 지금 나왔는데 5,100 몇만이라면서요. 우리가 5,100 몇만인데 이 중에 약 50% 정도가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의 수도 11만 명 중에 약 60% 정도는 수도권에 모여 있어요. 지금 여기에 모여 있고. 그래서 이 개공 11만 명 중에 중개인 있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약 3,500 내지 4,000명 정도. 그러니까 대충 한 4,000명 정도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연세가 굉장히 많을 걸로 추정되죠? 마지막 탄생이 89년도 12월 말이에요. 그럼 90년 이후부터는 탄생이 안 됐으니까 89년도 12월 31일 날 중개인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지금. 그럼 20살에 됐다 하더라도 몇 살? 50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중개인들은 연세가 엄청 많을 걸로 추정되고 있고, 현재 이분들이 이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000명 정도가 현재 남아있고요. 법인은 전국적으로 약 1,50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공인인증사인 계급입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주시고, 명심할 것은 우리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죠.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인증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꼭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중개인의 용어 의정이 중개인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개인, 부칙상의 개업공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중개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등록 간주를 했거든요.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등록증으로 전부 다 바꿔줬어요. 현재. 자, 그러면 개공의 용어의 정의를 다 받고 이제 나머지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 62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조문을 읽어드리는데 소속공인인증사라 함은 개업공인인증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어보시죠. 공인인증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증사인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럼 역시 네 가닥으로 나눴어요. 우리의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일단은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개업공사에 소속된, 즉 고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공인인증사로서, 가로석은 일단 무시하고 공인인증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소속 공인인증사라 하면 소속된 공인인증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말은 다 이해가 돼요. 뭐 보조한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거래하시는데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이자의 업무 활동 따져보게 되면 토지 팔아달라고 의뢰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 조사 확인해야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고 현장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을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하여 A는 브리핑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중개대상물 정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브리핑을 해주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확인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안내했어요. 그러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계약을 하자고 그래요. 그럼 개업공사는 계약서를 써서 줘야 되겠죠? 그럼 거래계약서라고 그래요. 이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써줄 때는요,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화 시켜야 돼요. 이걸 확인설명서라고 합니다. 확인설명서도 작성 교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도금 잔금 치르고 등기서류 넘김으로써 중개가 끝났습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자의 업무활동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이 세 가지 행위가 핵심적인 중개활동임을 알 수 있거든요. 물건 정보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고 계약서를 써주고 확인설명서를 써주는 행위, 이 세 가지 업무가 핵심적인 중개활동이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업무를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업무를. 원래 우리 법 취지는 이 세 가지는 핵심적인 중개활동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여신 개공이 있죠. 이분이 직접 수행할 것을 의무로 부여했어요. 근데 소공도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공은 실무적으로 줄여서 소공이라고 부르거나 소공사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소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일단 자, 그래서 결국은 소공과 우리 개공은 차이가 대표냐 직원이냐의 차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공사한테 이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소공이 이렇게 이 핵심적인 중개활동을 하게 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공인인증사법에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중개법 실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용어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괄호 속에 있는 말은 다음 주에 설명하는데, 법인의 임원 사원인 중에 공인인증사인자가 3분의 1이 있는데 이들도 모두 소공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개공한테 소속이 된 공인인증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우리 소공은 이 업무 다 할 수 있고 현장 안내도 할 수 있고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아보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올 커버할 수 있어요. 개공의 업무를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속공사였다.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분도 근무하고 있는가 반면에 자격증이 없는 분도 근무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래서 63쪽에 중개보조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어보세요. 개업공사에게 소속되어,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의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중개보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핵심 포인트가 출발을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게 소속되어 고용이 되어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돼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에 대한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된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 출발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개공한테 소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개사무소 가보셨는데 중개보조원이라고 찍힌 명함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조원이란 말이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무원이라든가 이런 말, 좋은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고 많은 말 중에 보조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잘 안 씁니다. 실무적으로 이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물론 소공인 실장님이 계시죠. 주로 실장님은 보조원이 실장님이에요. 그러면 용어의 정의상으로 봤을 때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은 핵심적인 중개활동인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현장 안내라든가 일반 선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실장님들이 다 해요, 안 해요? 이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론과 실무의 괴리가 벌어지는 건데, 요즘 컴퓨터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면 대강의 물건 정보에 대한 브리핑을 실장님이 하십니다. 현장 안내해요. 그리고
계약서라든가 설명서도 모두 컴퓨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실장님이 작성해요. 출력 쫙 하죠. 그리고 개공이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전부 다 브리핑 다시 합니다. 브리핑 다시 하고 설명서 설명 다 해주고 계약서 내용도 전부 다 설명을 다시 해요. 그럼 이건 보조 업무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설명서를 쓰고 개공에 도장 가지고 자신이 대신 막 찍어버리잖아요. 이거 대여로 처벌합니다. 대여로. 등록증, 자격증 대여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원 인부는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대강의 브리핑은 우리 보조원들이 다 하고 있고 계약서도 보조원들이 전부 다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개공이 이거 안 했다 그럴까 봐 개공이 다시 한번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용어의 정의니까 명심할게, 중개보조원이라는 분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소속되어 단순한 보조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용어의 정의 6가지였어요. 그래서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렇게 지금 현재 용어의 정의를 봤는데, 이 두 분 있죠. 수공사와 중개보조는 개공이 고용한 분들이죠. 개공이 고용이기 때문에 이 둘을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고용인. 그래서 고용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번째 주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소공과 중개보조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과 중개인을 헷갈리면 안 돼요. 중개인은 우리가 강학상 선편이고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인데, 중개인은 개공 중에 한 명이에요. 개공 중에 한 명이에요.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 불과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중개사무소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 중개사무소의 인적 구성은 지금 이게 중개사무소입니다. 대표가 계세요. 중개사무소의 대표. 이분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분을 주로 실무에서 이제 사장님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직원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격증이 있어요. 이분을 우리 뭐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 그 다음에 직원인데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럼 이분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중개보조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게 법인이었잖아요. 중개법인. 법인이었다면 임원 사원이란 분이 계시죠? 임원 또는 사원이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중개사무소 인적 구성은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이라면 임원 사원인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바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통칭하여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할 거예요. 용어 이해해 두세요. 다음 주에 개업공사 등이란 말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공 등이란 표현은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일반인 포함 등등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중개업 종사자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개공 등이라고 표현해요. 이해하셨죠? 이 정도 하시고, 마지막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있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예요, 개공이에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개공이에요, 개공이에요? 공인중개사예요. 개공이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등록을 한 자가 누구라고요? 개공이에요. 개공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습니다. 우리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개공과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우리는 완전히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개공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용어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